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알기란 매우 어렵다는 말일 겁니다. 저와 시댁도 이 말을 절실히 느끼는 일들을 겪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저와 동서지간이 된 친한 친구였고, 친구 사이로 지낼 때는 몰랐던 동서의 어두운 내면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받았었죠. 너 좋아서 형님 하면서 웃는 얼굴로 대하는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 너도 아버님 말씀 들었지? 여기 집값 말 잘 듣는 자식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잖아. 너야 뭐 친정이 잘 사니까 상관없을지 몰라도 난 아니거든? 이건 나한테 네가 양보 좀 하자. 알겠지? 게다가 동서는 자존감이 낮아 항상 저와 비교하면서 트집을 잡았고 시댁의 재산까지 모두 자기가 물려받겠다며 대놓고 속내를 내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친한 친구가 동서가 되면서 겪게 된 2년 여간의 쓰나미 같은 사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맞벌이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기였고 커플로 오랜 기간 연애를 하다가 30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어요. 시아버님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나름 재산이 있으신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독립성을 키우라며 그리 넉넉하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셨죠. 그리고 남편보다 1살 어린 도련님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저 그리고 저의 친한 친구와 도련님 이렇게 넷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안면이 있던 터라 서로 어울려 다니면서 여행도 함께 가기도 하고 술자리도 하면서 거리낌 없이 잘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저희가 먼저 결혼을 하고 나서 도련님과 친구에게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라고 했지만 두 사람은 좀처럼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했어요. 도련님과 제 친구 서연이는 올해 안으로 두 사람 다 결혼을 못하면 차라리 함께 살자며 두 사람은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둘 다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없으면 그냥 둘이 살지 뭐. 그건 좀. 둘이 지금도 만나면 티격태격하면서 무슨 결혼을 한다고 해요. 결혼이 무슨 장난인가요? 그리고 친한 친구끼리 동서지간이 되면 그것도 불편하죠. 오히려 모든 관계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저와 남편은 기겁을 하고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서연이가 제 친한 친구이긴 했지만 성격도 약간 다혈질인데다가 가끔씩 저에게 자격지심으로 인한 짜증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성격적인 면도 도련님과 맞지 않을 것 같았고 친구에서 동서지간이 되면 분명 원만한 사이로 지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집안과 능력으로 치면 도련님이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서연이는 저와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의 집까지 드나들며 자매처럼 지내왔어요. 그래서 제 부모님 또한 서연이를 딸처럼 챙겼고 서연이 부모님 또한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서연이의 집안 형편이 안 좋아 힘들어할 때는 나중에 갚으라며 용돈도 넉넉히 주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아버지가 직장을 잃어 힘들어할 때도 아빠는 아는 지인의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시기도 하는 등 가족처럼 지내왔던 사이였죠. 그렇게 가족처럼 챙겼더니 시부모님의 재산 증여 소식을 듣고 서연이에게 양보하라고 하였을 때는 정말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친구도 없었고 딸처럼 여기던 이도 모두 적이 되는가 봅니다. 도련님은 성격이 부드럽고 서연이는 너무 강하고 고집도 센 편이라 정말로 결혼을 하면 맞추고 살기 힘들 거란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가끔 만나는 거와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산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연이에게는 약간 뭐랄까요? 남자를 실험한다고나 할까요? 자신이 매력을 느끼는 남자는 그 남자도 반드시 자신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끼도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서연이 주변에는 항상 남자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남자들 중에서 결혼할 남자는 없다고 하더니 왜 하필 도련님하고 엮여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하니 의도적이지 않았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가 닭살 애정 표현을 할 때면 두 사람은 눈꼴 시리고 서러워서라도 얼른 결혼을 해야겠다며 하소연을 해댔었죠. 그러던 두 사람은 눈이 펑펑 오던 크리스마스 이브날 외로운 싱글끼리 한잔하자며 퍼마시고 나서는 술 기운에 잠자리까지 하게 되었고,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한 두 사람은 정말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녀가 만나 잠자리까지 간 마당에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말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방님과 동서로 호칭을 바꾸겠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 정말 한 가족이 됐는데 잘 부탁해요. 우리 사이에 뭐 동서지간 갈등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 뭐 이제 한 식구가 되었으니 잘 지내보자. 시부모님 계실 때는 존칭 쓰고 존대하면서 서로 위해주면서 잘 지내보자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갖출 건 갖춰야 서로 편하지. 사실 10년이 훌쩍 넘게 오랜 시간을 친한 친구로 지내던 사이라 좀 불편한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있나요? 서로 얼굴 붉힐 만한 일은 만들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썼고 서방님과 그저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다 처음 문제가 생긴 건 명절날 아침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자식이라고 저 하나뿐이라 시댁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명절날 아침이면 시어머님은 아침상을 치우자마자 후딱 친정으로 넘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큰애는 사돈 어른들 기다리시니까 아침만 먹고 얼른 준비해서 가거라. 둘째는 친정도 가깝고 점심까지 먹고 천천히 가도 되지. 오늘 네 시아버지 손님들이 많아서 할 일이 많으니 나 좀 도와주고 가거라. 다음번 명절에는 내 큰애 보고 도와달라고 하마. 이번에도 친정으로 먼저 보내주시는 어머님 말씀에 저는 괜히 입장이 난처해서 괜찮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아버님까지 덩달아 얼른 가보라고 재촉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어머님이 챙겨주시는 명절 음식을 받아들고 신이 나서 나갔지요. 그때 제 눈에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버린 동서 표정이 보였습니다. 결국 남편 손에 이끌려 먼저 나오긴 했지만 영 마음이 불편해서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혼자만 먼저 나와서 미안하다며 어머님 말씀처럼 다음 명절에는 내가 시댁에 남아 일을 돕고 동서가 먼저 갈 수 있게 배려하겠다고 말이죠. 물론 동서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고 혼자 먼저 나와버린 제가 얼마나 얄미울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인지 제 문자에도 답장도 없더라고요. 결국 명절 연휴가 모두 지나고 다음 날 오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미안해. 어제 고생 많았지. 내가 맛있는 밥 살게. 어제는 나도 엉겁결에 나오긴 했는데 다음 명절에는 동서 먼저 출발하도록 내가 어머님 도와드리도록 할게. 마음 풀어. 제 말에도 영 시큰둥하게 굴길래 그 다음날 동서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밥을 샀습니다. 가격대는 좀 있었지만 동서가 평소에 좋아하던 곳이라서 고민 없이 예약을 해뒀거든요. 역시나 식당에 오니 동서도 서서히 마음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며 신혼생활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다 보니 동서는 어느새 풀린 듯 웃어 보였어요. 동서와 웃으며 오해를 풀 수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고 불편했던 마음이 가라앉는 듯 했죠. 지난 10년간의 우정을 생각해서 동서와는 정말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서와의 갈등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때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친구로 지내는 거와 형님 동서로 지내는 것은 전혀 달랐고 동서는 저의 모든 것에 시기하고 질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서의 비뚤어진 성격이 가감없이 드러났고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동서의 마음이 풀리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어느 주말 시댁에 잠시 들렀을 때였습니다. 명절날 어머님이 챙겨 보내주신 음식에 대한 답례로 저희 친정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챙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상품권도 전해드릴 겸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이라도 하려고 갔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너희들 온 김에 같이 백화점에 가서 둘러보고 밥까지 먹자. 나도 오랜만에 바람도 좀 쐬고 싶네. 그럴까요, 어머님? 아버님도 괜찮으시죠? 안 그래도 오늘 날씨가 딱 선선하니 좋더라고요.
그날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함께 백화점 나들이를 갔습니다. 아버님은 골프화를 새로 장만하셨고 어머님은 예쁜 잠바를 하나 구매하셨어요. 다행히 친정에서 챙겨주신 상품권 금액이 꽤 있어서 그 덕에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맛있는 걸 먹으니 서방님 부부에게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셨는지 서방님한테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나다. 지금 뭐 하냐? 나 오늘 네 형이랑 같이 나왔는데 너희들도 시간 되면 오라고. 오늘은 내가 몸보신도 시켜줄 겸 장어구이 좀 사주려고 하는데. 그러자 서방님이랑 동서도 마침 식사 전이라며 흔쾌히 식당으로 와서 모처럼 온 식구가 모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 같이 맛있는 음식 먹으며 기분이 좋았어요. 한참 화기애애하게 서로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그네야 사돈 어른들께 감사히 잘 받았다고 전해드려. 덕분에 맘에 쏙 드는 옷도 사고 네 아버지 골프화도 사고 기분 너무 좋다 얘. 어머님 말씀에 웃고 있던 동서 표정이 탐탁치 않다는 듯 순간 굳었습니다. 아니 오늘 네 분이서 백화점에 다녀오셨나 봐요? 은주 너네 집 잘 사는 건 원래 알고 있었지만 확실히 돈 있는 집 딸이라 그런지 결혼 생활도 편하게 하네. 좋겠다 얘. 동서의 말에 순식간에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제 기분도 나빠지면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손윗 사람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그전에는 친구였어도 이제 꼬박꼬박 코칭 챙기라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말에 동서는 입이 삐죽 나와서 말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죠. 저 역시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차마 어른들 앞에서 똑같은 사람 되지 말자 싶어 꾹 참았습니다. 옆을 보아하니 제 남편 표정도 좋지 않아 보였고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자 싶었죠. 겨우 화를 가라앉히고 식사를 했습니다. 괜히 시부모님도 제 눈치를 보시는 듯해서 오히려 아무 일 없었던 듯 표정 관리를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저 오늘 많이 먹어도 돼요? 애써 밝은 얼굴로 애교를 부리자 아버님은 웃으시며 우리 며느리 먹는 건 하나도 안 아깝다며 넉넉히 주문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다들 배부르게 식사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후식으로 커피 주문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동서가 좀 전에 저를 의식한 듯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저 좀 더 먹어도 되죠? 오늘 한 끼도 못 먹은 채로 왔더니 아직 배가 덜 차서요. 여기 진짜 맛있네요. 예, 요즘 젊은 애들은 다들 몸매 관리 엄청 신경 쓰던데. 둘째 너는 어째 늘 펑퍼짐한 원피스 차림이니? 첫째만 봐도 얼마나 예쁘게 보기 좋게 하고 다니니. 그래, 뭐 먹고 싶으면 더 시켜라. 어머님 말씀에 동서는 기분이 나빠졌는지 그만 먹겠다고 들고 있던 젓가락을 탕 소리가 나게 내려놨습니다. 그 모습에 어머님이 아차 싶었는지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 말은 무시한 채로 혼자 일어서 휙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 모습에 다들 당황스러웠는데 그 뒤를 제가 얼른 따라 나섰어요. 서연아, 기분 풀어. 어머님이 먼저 사과도 하셨는데 그만 풀고 들어가자. 너한테 나쁜 의도로 하신 말씀은 아니실 거야. 야, 하은주. 어머님보다 나는 네가 더 얄밉다. 왜 사사건건 너랑 비교를 당해야 돼? 사실 아까부터 기분 나빴어. 네가 내 생각 조금이라도 했으면 비교되게 그런 상품권 갖다 바치겠어? 넌 능력 있는 며느리고 난 무식하게 밥만 많이 먹는 며느리냐? 그 말에 저도 더는 그전처럼 지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면서 앞으로는 서로 조심하고 선은 넘지 말자고 한마디 한 후에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 들어오고 몇 분 안 되어 동서도 따라 들어왔지만 시부모님은 영 불편하신 듯 그대로 곧장 계산을 하고 이만 일어나자 하셨습니다. 모처럼 기분 좋게 시작했던 주말 식사 자리를 순식간에 망쳐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 좀 전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물론 엄마가 한 얘기가 기분 나쁠 수도 있기는 한데 난 그보다 재수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다.
그 한마디에 그렇게 얼굴 확 굳어서 어른 얘기도 무시하고 나가버리고 어군다나 자기가 무슨 죄라고. 자기한테 그런 얘기나 함부로 할 만한 사람인 줄은 몰랐네. 참 실망이야. 그날 동서의 태도로 시부모님도 서방님이랑 동서가 싸우기라도 할까 별 말씀은 없으셨지만 한동안 동서를 좀 불편해하셨습니다. 저와 동서 역시도 그 후로는 거리를 두고 지냈죠. 그렇게 한동안은 조용히 지나가는 듯 했는데 가족인지라 불가피하게 만나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법이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넓은 집으로 이사 간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원래 살던 집이 층간소음이 좀 심해서 같은 아파트인데 옆 라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왕 이사를 가는 김에 머지않아 아이 계획도 있으니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자 싶었죠. 그래서 그전 집보다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사실 요즘 집값도 많이 오른 터라 부담이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친정에서 도움을 주셨어요. 결혼 시작부터 은행 빚지면서 살면 돈 모으기 힘들다고 하시면서요. 시부모님은 사돈들의 의견도 존중한다며 친정에서 주는 도움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덕분에 무사히 이사를 하고 시부모님이 저희 집을 궁금해하셔서 겸사겸사 집들이를 하게 되었어요. 한동안 동서랑 마주칠 만한 일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서방님이랑 동서에게도 연락을 해서 함께 초대를 했습니다. 사실 서방님과는 종종 몇 번 따로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기는 했었습니다만 동서는 아직도 서운함이 남아있는 것 같았죠. 저희 집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에게도 그렇고 모두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고 결국 듣다 못한 서방님이 그만하라며 동서를 말리려고 했죠. 그런데도 동서는 되려 서방님마저 자기 마음 몰라준다고 급기야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모일 때마다 서운하게 만들 거면 앞으로 시댁 모임에서 자기는 제외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작은 애야, 너 그게 지금 할 소리니? 내가 너한테 무슨 죽을 죄라도 진 거냐? 내가 말실수했다고 바로 사과도 했잖니. 아니 오냐 오냐 했더니 아주 끝이 없구나. 어른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저희 남편도 기가 막힌다며 저를 무시하는 걸로 모자라 이제는 시댁 어른들까지도 무시하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저희 남편에게도 반말을 하며 되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과 만나는 자리라 정성 들였던 시간이 무색해졌습니다.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 같아 그간의 시간이 허무하고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서방님도 면목 없다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동서를 데리고 먼저 일어섰어요. 그날 시부모님도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밥도 안 넘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얼마 안 지나서 시부모님도 가시고 저와 남편은 집 정리를 했습니다. 참 속상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날 밤 동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를 듣자니 술 한잔 마신 듯 술 기운이 올라온 상태 같았어요. 집 앞 카페에 와 있다며 둘이서 대화로 풀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에게 말하고 카페로 나갔더니 동서는 혼자가 아니라 사돈어른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뵌 친구의 어머님이었지만 이제는 사돈어른으로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었어요. 은주야, 너와 동서지간이 된다고 해서 네가 우리 서연이 많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쩜 시부모 앞세에서 우리 서연이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사돈어른은 앉자마자 섭섭하다는 말로 시작해 제가 시부모님과 짜고 동서를 괴롭히고 이간질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동서가 도대체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저는 이미 나쁜 친구에다가 못된 형님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오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저 또한 화가 나서 그동안 나 역시 기분 나빴던 순간들 애써 넘겨왔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이때다 싶었는지 제가 무엇을 그리 참았냐면서 곱게만 자란 제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겠냐며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이럴 줄 알았다면 애초에 결혼 안 했을 거라고 하면서요.
서방님은 동서와 결혼할 때는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늦게 취직을 하는 바람에 벌어놓은 돈도 별로 없었고 하필 시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울 때라 전세 자금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격지심이었는지 저희 집 이사 문제를 거론하며 돈 문제를 운운하더군요. 같은 형제인데 동생이 힘들면 형이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네요. 자기들은 넉넉지 못한 형편에 아등바등 살아가는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꼭 넓은 집으로 이사까지 가며 티를 내냐면서요. 너네 시작부터 신축 아파트에서 시작했으면서 그새 또 넓은 데로 이사 갈 정도면 우리 부부 좀 도와줄 생각은 못하니? 남도 아니고 동생 부부 좀 잘 살게 해주는 게 아깝니? 그래, 은주야. 예전에는 우리 어려울 때 곧잘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더니 너 사람이 변했구나. 동서와 사돈어른은 저희한테 돈 맡겨놓은 듯이 금전적 지원을 당연히 요구하며 섭섭함을 호소했어요. 어이가 없고 너무 황당해서 정말 기가 막혔네요. 예전부터 형편이 어려워 친정부모님이 조금 도와주기도 했던 점들을 그들은 당연하듯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점점 더 뻔뻔해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상식에서 벗어난 소리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동선의 가족에게 다시 한번 크게 실망을 하게 되어 속만 쓰렸고 친구와 동서가 아닌 이젠 원수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그들의 요구와 황당한 소리를 무시하고 벌떡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제 표정을 보고 남편은 동서가 또 무슨 말을 했냐고 캐물었습니다. 남편에게 내용을 이야기하며 더 이상 동서와 이런 식으로 얽히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저희 부부와 사사건건 비교를 하며 시비를 걸어오는 게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매번 시부모님 계신 자리에서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것도 너무 죄송스러웠고요. 그동안은 예정을 생각해서 잘 지내보려고 나름 노력해 왔는데 오늘 일을 끝으로 더는 잘 지낼 수 없겠다 느꼈거든요. 남편도 제 말에 얼굴이 벌개지더니 내일 서방님을 따로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서방님과 저희 부부 셋이 밖에서 만나 진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야, 임마, 재수씨 도대체 왜 그런다니? 사람이 결혼하더니 이상해졌어. 어젯밤에는 이 사람까지 불러내서 너희 전세자금 모자랐을 때 안 보태줘서 섭섭했다는 둥 지금까지 자기가 힘들어하는 일들이 모두 네 형수 탓이라고 했나 보더라고. 형수 먼저 미안해요. 나 진짜 중간에서 사실 너무 힘들다. 집사람은 연애 때 알던 사람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결혼하고 난 뒤로 집착도 심해지고 특히나 형수한테 예민하게 굴더라고. 서방님 말에 의하면 동서가 집에서도 저희 부부 얘기를 무척 자주 한다고 합니다. 제 머리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고 못 보던 가방을 샀다는 등 사소한 얘기들부터 시작해서요. 저희 남편이 또래에 비해서는 연봉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떵떵거리면서 살 정도는 아니에요. 그저 평범하게 저희도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랑 남편이 여행이라도 가거나 좋은 곳에서 밥이라도 먹으면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제 카톡 사진을 서방님한테 보여주면서 누구는 호강하고 산다 툴툴거리기 일쑤라네요. 그럴 때마다 서방님은 미안한 마음에 그동안은 잘 다독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도가 지나칠 정도로 비교를 하게 되고 대리만족을 하겠다면서 백화점에서 오시며 명품백을 수시로 사드리기도 한답니다. 갈수록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았고 툭하면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오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그냥 넘어갈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어제 집사람이랑 진지하게 얘기를 좀 나눴어. 서방님은 매달 날아오는 카드값 고지서를 동서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사실 서방님이 취업이 늦긴 했어도 전문직인 만큼 연봉은 굉장히 높았어요. 다만 갚아야 할 대학원 학자금 대출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도 있으니 허리띠 졸라매고 잘 살아보자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동서는 대학교 중퇴로 전공과 전혀 무관한 작은 회사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값 고지서를 보니 사치가 너무 심했던 거죠.
매일같이 비싼 밥값에 옷을 얼마나 사는지 표도 안 뗀 새 옷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동서는 자기 월급의 반은 친정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친정을 도와주고 있으면 서방님 월급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야 할 텐데 사치까지 부리고 있으니 서방님의 속은 타다 못해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버릴 것만 같다고 했죠. 서방님은 장인 장모도 부모님이라 생각해서 어려운 친정을 도와준다는데 군말 없이 알았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사치하는 것은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도 절약해서 살다 보면 우리 집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 말에 동서는 짜증을 내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을 언급하기 시작했다죠. 은지는 아쉬울 것이 하나 없잖아. 남편이 돈 잘 벌어와 친정도 잘 살아서 집값도 척척 보내줘. 참나 더러워서 누구는 옷 한 벌 사 입는 것도 이렇게 잔소리를 듣고 사는데 누군 부모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하고 살지. 너무 불공평하다고. 분명 제가 알고 지냈던 동서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본색을 감추고 있어 몰랐던 것이겠죠. 친정에 돈을 매달 보내준다고 하니 처음부터 서방님과의 결혼이 계획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는 서방님의 모습에 당분간 지켜보기로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후로도 서방님은 동서와의 문제로 갈등이 점점 잦아졌고 많이 힘들어했지만 동서한테 기념일마다 갖고 싶어 하던 선물에 동서 개인적으로 쓸 용돈도 챙겨주며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동서가 밉게 보였겠지만 한번 이해해달라고 서방님이 따로 부탁을 해왔어요. 동서가 괘씸한 건 사실이지만 긴 시간 대화를 한 끝에 서방님과 저희 부부 모두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은 시부모님도 가족 다 같이 모이는 건 원치 않으셔서 저희 부부만 따로 찾아뵙곤 했고요. 그렇다 보니 서방님과 동서는 얼굴 볼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두 사람 모두 잘 지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들을 호출하셨습니다. 약속된 당일 모두 시댁에서 모였는데 어색하기 그지없었어요. 게다가 동서와는 사실 인사는커녕 말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서방님 얼굴을 보니 그전에 비해 한결 편안해 보이기는 했네요. 오늘 내가 뭐이라고 사과할 테니까 너도 더는 그러지 말아라. 형제들끼리 콩 한쪽도 나눠 먹으면서 살갑게 지내야지. 매번 만나기만 하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이러다 너희들 문제로 형제 싸움이라도 날까봐 마음 졸여서 죽겠다. 그러고 나서 시부모님은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를 정리하고 할아버님이 남겨주신 집이 있는 시골로 내려가시겠다는 계획으로 시골집 리모델링을 하고 생활비는 연금 나오는 것으로 충당을 하면 된다고 하셨죠. 오래전부터 때가 되면 아버님 고향 땅으로 내려가서 한적한 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더 앞당겨진 바람에 당황스럽기는 했어요.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벌써 부동산에 내놓으신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아버님, 어머님께서 자식들에게 나눠주실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게 더 많이 기여한 자식한테 주시고 싶다 하셨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서 표정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며 그동안 섭섭하게 해드려 죄송하다 바로 사과를 하더군요. 그 모습에 사실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모두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동서는 어머님 손까지 꼭 잡고는 철없는 막내딸 사춘기라고 생각해달랍니다. 앞으로는 얼굴 붉힐 만한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렇게 고집세고 이기적으로 굴던 동서가 한순간에 바뀌는 걸 보며 돈이 새삼 대단하긴 하구나 느꼈네요. 그날 시부모님은 그런 동서 모습이 황당하면서도 내심 싫지만은 않으셨나 봅니다. 모처럼 가족들 다 모인 김에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도와 집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이 잠깐 김치를 꺼내러 가신 사이에 동서가 나지막이 말을 하더군요. 너 좋아서 형님 하면서 웃는 얼굴로 대하는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 너도 아버님 말씀 들었지? 여기 집값 말 잘 듣는 자식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잖아. 너야 뭐 친정이 잘 사니까 상관없을지 몰라도 난 아니거든? 이건 나한테 네가 양보 좀 하자. 알겠지? 그 말에 기가 차서 뭐라고 대꾸하려는 순간 어머님이 오셔서 별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집안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풀렸는데 다시 저로 인해서 망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속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겉으로 내색 않고 있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어이가 없다며 큰 소리로 웃더라고요. 남편은 동서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흘려보내라며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하는 게 답이라네요. 저 역시 앞으로 동서가 어떻게 나오든지 전 저대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내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결심이 무색하게 다음 날이 되자마자 사돈어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서한테 시부모님의 재산 증여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저에게 욕심 부리지 말고 동서에게 재산이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라는 말이었어요. 은주야, 이번에는 우리 서연이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 너는 친정도 잘 살고 그 돈이 필요가 없지만 우리 형편 네가 잘 알잖니. 우리 집안도 언제까지나 구질구질하게 살 수는 없잖니? 이참에 이 동네에서 좀 벗어나게 도와줘. 시부모님의 재산이 마치 자신들의 몫인 양보하고 도와달라는 말에 이 사람들이 가족처럼 생각해왔던 그들이 맞나 의심이 들었어요. 아직까지 속고만 살아온 느낌이었죠. 저는 딱 부러지게 시부모님이 알아서 결정하실 문제라며 선을 긋고 다시는 이런 문제로 전화하지 말라면서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방님에게 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며칠 뒤 동창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창들 대부분 저와 동서가 한 가족이 된 사실은 알고 있는 터라 사실 좀 불편했어요. 사이가 틀어지다 못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마당에 동창회에서 얼굴 볼 생각을 하니 한숨만 나왔죠.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오지 않았더라고요. 차라리 잘 되었다 싶어 그제야 무거운 마음을 내려두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들 몇 달 만에 만난 터라 얘기가 좀 길어지고 술을 한두 잔 마시게 되었어요.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뒤늦게 동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전 내심 마주치지 않기를 바랬지만 그래도 아무런 내색 없이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 인사를 대놓고 무시한 채로 자리를 잡더라고요. 주위 친구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무슨 일이 있었냐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네 아직 아무 얘기도 못 들었구나? 은주 너 왜 말 안 해? 너랑 나 이제 친구 아니잖아. 애들도 알 건 알아야지. 은주 너 때문에 내가 시댁에서 얼마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니? 동서 말에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고 동창들이 모두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그만하라며 말리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자리를 망치지 않길 바랬는데 결국 또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가더군요. 서연아, 너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제발 너랑은 이제 그만 좀 엮이고 싶다. 넌 어떻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게 남 탓이야.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왜 너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제 말에 동서는 기분 나쁘다며 절 무섭게 째려봤고 저 역시 기분이 상해 결국 친구들 몇몇과 따로 자리를 했습니다. 그날 결국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는데 자꾸만 동서와 무슨 일이길래 그러냐 물어오는 말들에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문제들은 언급하지 않았고 앞으로 전처럼 동서와 친구 사이를 지낼 수는 없겠다는 얘기였죠. 솔직히 이제는 동서와 알고 지낸 10년 넘는 세월이 원망스럽고 그저 제발 얽히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뒤 주말 모처럼 남편과 함께 친정집에 갔어요. 가서 부모님 모시고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오래간만에 친정집에서 다 같이 술을 한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에 동서에게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부모님과 함께 있는 자리라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연달아 2통, 3통 끊이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일어나 싶어 조용히 방에 들어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제게 대뜸 욕을 하는 겁니다. 저 때문에 동창들 사이에서 손절당한 것도 모자라 서방님과도 심하게 다퉜다면서 말이죠. 내가 미쳤지 미쳤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여기로 시집을 와서 정말 모든 게 후회된다. 내가 너 때문에 남편이랑 사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기나 해? 당장 나 책임져. 야, 너 말 가려서 안 해? 누가 너더러 이 결혼하라고 사정했니? 네가 결정한 결혼이야.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이러는데? 동서는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이 저로 인해 사사건건 불행해졌다고 합니다. 맏며느리라고 시부모님은 모든 일에 절 더 챙기는 것 같고 자신과 편애하는 것이 모두 제가 이간질을 내서 그렇다고 억지를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이도 없어 황당한 말들 뿐이었지만 대꾸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휴대폰 모두 전원을 꺼둔 채로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휴대폰을 켜보니 밤새 온갖 협박 섞인 문자가 와 있더군요. 친정집에서 아침만 먹고 나오면서 남편에게 전화로 간밤에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아마도 동서가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도 않고 저로서는 사실 굉장히 억울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절 대신에 남편이 서방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밤늦은 시간에 재수 씨가 난리를 피운 거냐고 말이죠. 그러자 서방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형, 나 도저히 얘랑은 같이 못 살겠다. 며칠 전에 동창회 갔다 온 후로 형수욕을 끝도 없이 주야장천하고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화를 냈어. 누가 봐도 잘못은 너 혼자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나더러 형수 편든다고 눈이 돌아서 막 달려들기 시작하더라고. 서방님은 결혼 잘못한 본인 탓이라며 저랑 남편에게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동서 얼굴을 도저히 보기 싫어서 시댁에 며칠 가 있겠다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는 대충 핑계를 대서 둘러대고 며칠만 좀 떨어져 있고 싶다고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저희 집에 와 있으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눈치채실 게 뻔한데 걱정만 안겨드리는 것 같았거든요. 서방님은 그날 저녁 간단한 짐을 챙겨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서방님은 저희에게 면목이 없고 미안하다며 사과부터 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서방님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헬쑥해 보였어요. 저는 서방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괜찮다며 며칠 푹 쉬면서 생각을 정리하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희 집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씩씩거리며 잔뜩 화가 난 표정의 동서가 보였어요. 제가 곤란한 표정을 짓자 서방님은 미안하지만 문 열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집사람하고 심각하게 싸웠어. 글쎄 내가 형수 편든다고 들고 있던 유리컵을 나한테 던지는 거야. 그것도 모자라 온갖 막말은 다 하더라고. 그 모습에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서방님 말에 저도 저지만 남편도 아주 단단히 화가 났어요. 동서는 배를 눌러도 응답이 없으니 현관문이 부서져라 쿵쿵 두들기는 겁니다. 결국 참다 못해 남편이 인터폰을 눌러 문 열어줄 생각 없으니 조용히 돌아가라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문 열어달라는 말만 계속 반복할 뿐이었죠. 남편도 화가 날 대로 나서 씩씩거리는 상황이었고 서방님은 끝이 안 보이는 소란에 결국 저희 부부 눈치를 봤는지 잠시 나가서 얘기 좀 하고 돌려보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서방님, 그러지 말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면 그냥 가족들 다 있는 곳에서 얘기를 해요. 두 사람만 있는 곳에서 얘기해봐야 끝이 없을 것 같아 보이니까 괜찮으면 여기서 해요. 서방님도 그렇게 하겠다며 동의를 한 뒤 동서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말을 하는데 날 사람 취급이나 하면 다들 이럴 수 있겠어? 은주 너 속으로 아주 좋아 죽겠지? 그동안 내가 눈엣가시처럼 보였을 텐데
동서 지금 나한테 그런 말부터 하는 게 먼저가 아니지 않아? 내가 단순히 서방님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제 말에 동서는 어디서 자길 가르치려고 드냐 하면서 절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우선 서방님과 먼저 대화를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들어 잠시 자리를 피했어요. 남편은 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화가 난 상태였으나 최대한 이성적으로 대하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는 잠깐 방에 들어가서 자리 피해줄 테니까 두 사람 서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편하게 나누고, 대신 불필요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더 이상 나도 참을 생각은 없어. 저와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고 한 10분 정도는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동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서방님은 매번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상황에 이제는 견딜 수가 없다며 한숨을 쉬고요. 저희 부부가 다시 거실로 나가서 이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 우선 중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부부관계에서 모든 대화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얘기라도 해보려 하면 이렇게 큰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날 그동안 서방님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서방님은 그날 처음으로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형이랑 형수 앞에서 이런 꼴 보여서 정말 미안한데 나 도저히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남자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약한 여자한테 늘 배려하면서 살아왔는데 내 결혼 생활 좀 봐. 행복하자고 한 결혼이 매일매일 숨이 막혀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 지금 뭐라고? 어떻게 내 앞에서 이혼을 들먹여? 내가 바람을 피웠어? 도박을 했어? 그 말에 서방님은 허탈하다는 듯이 웃으며 모든 결혼의 끝이 바람이나 도박만은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는 할 얘기 없다며 서방님은 말없이 방에 들어갔어요. 동서는 기어코 방까지 쫓아가려고 애를 썼지만 그 순간부터 저와 남편도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가족으로 얽히지 말자고 제발 여기서 끝내자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동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절대로 이혼만은 못한다며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하냐고 악을 쓰다가 듣다 못한 남편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그제서야 씩씩대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서방님은 밤이 다 되어서야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의논을 하게 되었어요. 형이랑 형수한테 사실 그동안 말은 못했지만 지금 집사람이 사실 임신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는 마음뿐이었는데 더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겠어. 근데 쉽게 저 사람이 이혼에 협의해줄 것 같진 않아서 그게 걱정이야. 서방님 마음만 확실히 정해진 거면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최선이에요. 우선 동서가 임신 중이면 동서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될 것 같은데. 서방님은 제 말에 머리가 아프다는 듯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서 친정에서 최근에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로 죽는 한이 있어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신답니다. 창창한 동서 앞날 막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시면서요. 그런데 서방님은 이미 더는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 마음을 확고히 정한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동서와 사돈어른들이 시부모님의 재산에 집착하면서 전화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남편과 서방님은 경악을 했고 서방님은 사실 동서와 잠자리를 함께한 지도 오래라며 뱃속의 아이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더욱 충격을 주었죠. 그래서 며칠 후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상담을 받아봤어요. 그 와중에도 동서는 서방님이 연락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 온종일 협박 문자를 보내왔죠. 좋게 잘 설득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면서요. 변호사님과 상담을 한 결과 그래도 서방님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서의 지나친 사치는 병적으로까지 보였고 듣기 힘든 언어들의 괴롭힘은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쏘아붙이는 화풀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온갖 집안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감정 표출을 해대는 통에 부서진 물건들도 부지기수였고 서방님의 몸에 상처도 생겼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은 동서의 이런 행동들도 이혼의 유책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임신 중이라는 점이 걸림돌이 되니 합의를 보는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서방님도 그렇고 저희도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가늠할 수가 없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뱃속의 아이가 정말로 서방님의 아이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심부름센터에 동서의 뒷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놨습니다. 변호사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주 주말 시부모님 댁으로 다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되었죠. 엄마 아빠한테 차마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죄송한데 도무지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 엄마 아빠 죄송해요. 내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서연이랑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정말 사람 피가 마른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그동안 사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서방님은 그 말을 하면서 그동안 꾹 참아왔던 마음이 무너져 내린 듯 오열을 했습니다. 많이 놀라시리라 걱정했던 우려와는 달리 의외로 담담하게 시부모님은 서방님을 위로하셨습니다. 아마도 오래 못 갈 거라고 예상하고 계셨던 거겠죠. 오히려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어깨를 토닥여 주셨고 아이 문제는 동서와 의논해서 합의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남은 건 동서와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일인데 사실 서방님 상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우울증 증세를 조금 보이기도 했고 동서랑 얘기를 하려고만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서방님과 함께 신경정신과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예상대로 우울증이 맞았고 불안장애도 있어서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제가 따로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매일매일 서방님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협박이 지겹도록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를 해보려고요. 야 은주 너 네가 사람이니?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렇지 최소한 네가 인간이라면 내 남편 좋게 타일러서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옆에서 맞장구를 치면서 거들 수가 있어? 너란 애는 정말 끝까지 어떻게 남 탓만 물고 늘어진다. 서방님 너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렸어. 그건 아니? 불안장애까지 생겨서 누구랑 심각한 얘기만 하려고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서 미칠 것 같대. 너 도대체 멀쩡한 사람을 얼마나 피를 말렸으면 이 지경이 돼? 제 말에 동서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며 제가 일방적으로 서방님 편만 든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이제 와서 시부모님 집값에 눈독 들이느라 동생네 부부 사이 갈라놓으려고 작정을 한 거냐 묻더군요. 있는 것들이 더하다면서 저랑 제 남편을 모욕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닐까 싶을 만큼 모진 말들을 쏟아냈어요. 이쯤에선 네가 이제라도 내 남편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돌려놔. 너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았어. 그리고 우리 부부가 잘 살길 바란다면 어머님 아버님 집값에는 관심도 갖지 마. 알겠니? 방법은 많아. 결혼해서 뱃속에 애까지 생긴 마당에 이혼이 말처럼 쉽겠니? 동서는 무슨 자신감인지 절대로 이혼할 일은 없을 거라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무리 이혼할 준비를 하라고 서방님 상태가 심각하다며 얘기를 해줘도 눈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벽에다 대고 말하는 듯한 답답한 마음을 안고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얘기가 어떻게 되었냐며 물었지만 제 표정만 보고서 말 안 해도 알겠다며 고개를 저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을 먹고 있는 중에 동서와 함께 사돈어른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정중하게 얘기를 하며 돌아가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짜고짜 서방님 이름을 부르며 욕을 하시는 겁니다. 너 이 자식 당장 안 나와. 네가 임신한 내 딸을 이혼녀로 만들 셈이냐. 어디 오늘 너 죽고 나 죽어보자. 나와서 내 눈 똑바로 보고도 이혼 얘기를 할 수 있나 보자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어요.
분명 오늘 낮에 동서를 만나서 서방님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말이죠. 서방님은 그 상황을 정말 힘들어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또다시 극도로 불안함을 느끼는 듯 불안해 보여서 우선 괜찮으니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그 모습을 비웃으며 바라보는 동서를 보며 얘기했어요. 서연이 너 여기가 어디라고 부모님 앞세워서 네 잘못은 쏙 빼놓고 서방님을 잡아. 네가 사람이라면 최소한 사과부터 하는 게 먼저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좋게 끝내줄 생각 없어. 어디 끝까지 피 튀기며 싸워보자는 건데 그렇게 하자 그럼.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돌아가. 은주, 너 서연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어쩜 너 시댁에서 재산 물려받게 생겼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너 혼자 독차지하고 싶어서 우리 서연이 내쫓으려는 거 아니냐고. 사돈 어른들은 되려절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시면서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서방님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놈이고 전 의리도 없는 돈 욕심만 가득한 아나무인이라고 말이죠. 뱃속에 아이 태어나도 얼굴 한번 못 보고 살기 싫으면 당장 나와서 무릎 꿇고 빌라고 난리였습니다. 한바탕 난리 속에 결국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폭발을 했습니다. 멀쩡한 본인 동생을 얼마나 몇 달 동안 힘들게 했으면 이 지경이 되었겠냐면서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재수씨 고소라도 하고 싶지만 그 애 때문에 참는 거니까 제발 좀 사람답게 삽시다. 양심도 없어? 이혼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 다 우리 부모님 돈 때문이잖아. 그날 2시간가량을 그렇게 싸우다가 겨우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경비실에 따로 부탁 말씀을 드리며 동선의 출입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해두었고요. 본격적인 이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은 동서의 행동이 심해질수록 혹시 하는 마음에 그동안 부부싸움을 하며 수도 없이 동서가 했던 심한 말들과 인격 모독의 발언들,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져 깨지는 소리까지 녹음을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중 가장 충격적인 건 동서에게 불륜남이 있다는 겁니다. 심부름센터에 동서의 뒷조사를 의뢰해 놨었는데 동서가 남자를 따라 모텔로 들어가는 증거 사진들과 카페에 앉아 불륜남과 있는 다정한 동영상 등을 보내왔던 거죠. 동서는 결혼 전 버릇에 못 고치고 결혼해서도 서방님만으로 만족을 못하고 바람까지 피웠던 것이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확인해 보려고 의뢰했던 결과가 충격적으로 나오니 저희는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었습니다. 동서에게 증거 사진들을 들이댔더니 처음에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무슨 트집을 잡는 거냐며 오히려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냐고 따졌습니다. 아이는 분명 서방님 아이가 맞다고 우겼지요. 서방님이 마지막으로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말하라며 어차피 아이가 태어나서 유전자 검사하면 다 들통나는 일이라고 다그치자 그제야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마지막 부탁인데 제발 진실을 말해줘. 너 뱃속에 아이 내 아이 맞니? 이건 네가 아무리 날 속이려고 해도 아이 태어나서 검사만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해. 더 이상 서로 험한 꼴 제발 그만 보자. 그래, 미안해. 나도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당신이 자꾸 나를 피하니까 내가 잠깐 한눈을 팔았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동서 말에 서방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정말 숨이 넘어갈 정도로 오열을 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냐고,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말이죠. 그날 모든 얘기를 전해 듣고 저희 부부는 차마 그 어떤 말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동서를 쫓아가고 싶었죠. 서방님의 배신감과 말로 표현 못할 상처를 대가품해주고 싶었어요. 그래도 차마 똑같은 사람 될 수는 없어 다음날 곧장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유책 사유는 모두 동서에게 있었고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한 상태였어요. 그와 더불어 사기 결혼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위자료까지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방님은 동서로 인해서 일도 그만둔 상태이고 정신적 충격이 어마어마한 터라 당분간 치료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도저히 좋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소장이 동서에게 날아가자 동서는 죄 없는 아이 생각해서라도 제발 넘어가 달라며 서방님에게 매달렸고 더불어 사돈댁에서도 그 전에 있었던 악감정은 모두 풀고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자고 하시더군요. 귀한 딸 불륜녀 딱지를 달고 살게 할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이미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이었고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끔찍했던 시간들이 끝나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 줄 돈이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조금씩이라도 악착같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서방님은 그 뒤로 곧장 신혼집을 정리하고 시부모님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시부모님 보살핌을 받으며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동서는 그 후로 아이를 낳았지만 결국 그 불륜남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친정집에서도 더 이상 딸 취급해주고 싶지 않다며 쫓겨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낡은 월세방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동서의 말은 아직도 여전히 잊히지가 않습니다. 한때는 결혼해서 한 입을 덮고 살았던 사이에 이렇게 본인과 아이를 모질게 내칠 수 있냐며 서방님에게 악을 썼죠. 아마도 지금 현재도 본인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원망만 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친한 친구에서 동사지간이 되어 잘 살아보기를 원했지만 결국 잘못된 인연으로 서방님의 인생과 시댁은 얼룩과 상처만 남게 되었고 동서의 인생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버렸지요. 저 또한 2년여의 시간 동안 친구의 배신감과 절망감에 치를 떨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과 집안을 풍비박산낸 그들이 한평생 후회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안 좋은 일은 모두 지나갔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찾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디 살면서 더 이상의 이런 어려움은 찾아오지 않기를 말이죠. 크나큰 상처를 받은 서방님과 시댁 식구들이 다시 밝게 웃을 날을 기다리며 긴 사연을 마칠까 합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